구화 줄거리. 죽음 속에 있는 농민들의 실상을 본 네hlю도프는 모든 원인이 농민들에게 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주에 대한 오랜 불신으로 농부들에게 그의 뜻이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고모가 살던 영지에서 네hlю도프는 자신의 신념을 되새기며 확신을 하고 토지를 내주고 시베리아로 갈 준비를 한다. 도시로 돌아온 네hlю도프는 형무소 근처에 하숙을 정하고 변호사를 만난다. (13) 오늘은 어떤 기분으로 있는 마슬로바를 보게 될까 하는 생각과 그녀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비밀에 대해 일종의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네hlю도프는 정문 현관에 있는 벨을 눌렀다. 그는 나온 간수에게 마슬로바에 대해 물었다. 간수는 장부를 뒤적이더니 부속병원에 가 있다고 대답해줬다. 네hlю도프는 즉시 병원으로 갔다. 병원 수의인 사람이 착해 보이는 노인은 그를 맞아들이며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를 알자 곧 소아과 병동으로 안내해줬다. 온몸에서 석탄산 냄새를 풍기는 젊은 의사가 네hlю도프에게로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무뚝뚝하게 물었다. 이 의사는 죄수들에 관한 웬만한 일은 묵인해줘 감옥 내 상관들이나 의사장과 항상 마찰이 있었다. 그래서 이 젊은 의사는 네hlю도프가 자기에게 무슨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도 부탁하지 않나 하는 걱정과 자기 자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일부러 무뚝뚝한 표정을 지어 보인 것이다. 이곳에 여자라곤 없습니다. 여긴 소아과 병동이라서요. 젊은 의사는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한때 감옥에서 온 보조원이 여기 있다고 해서요. 네, 2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용무로? 그 중에 마슬로바라고 하는 여자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네hlю도프는 말했다. 그래서 면회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녀의 사건에 대해서 상소하기 위해 지금 빼제르부르크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전해주려고요. 사진입니다만.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서 네hlю도프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아,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의사는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고는 하얀 에이프론을 걸친 나이든 간호원을 돌아보고 여제수 보조원 마슬로바를 이곳에 데리고 오도록 했다. 여기 앉아 계시든가 아니면 대기실에서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hlю도프는 대답했다. 그리고 의사의 태도가 부드러워진 것을 보고 네hlю도프는 마슬로바가 병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염려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환경을 생각하면 그리 서툰 일솜씨도 아닙니다. 의사는 말했다. 벌써 왔군요. 한쪽 방문으로 늙은 간호원의 모습이 보이고 뒤이어 마슬로바가 들어섰다. 그녀는 줄무늬 옷에 흰 에이프론을 두르고 머리에는 하얀 스카프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네hlю도프를 보자 얼굴을 붉히면서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눈썹을 찌푸리고 눈길을 아래로 깐 채 복도의 양탄자 위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 그에게로 왔다. 그리고 네hlю도프에게 손 내밀기를 잠시 주저하다가 더욱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밀었다. 네hlю도프는 지난번 마슬로바가 자기의 흥분을 사과했던 면회 이후 만나지 못했으므로 그때와 같은 그녀를 보게 되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늘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의 얼굴 표정에는 새로운 것이 서려 있었다. 감정을 누르고 수줍어하는 듯 하면서도 뭔가 아직도 그에게 반감을 품고 있는 듯 했다. 그는 그녀에게 빼제르부르크로 가는 길이라고 하며 빠노보에서 가지고 온 사진을 넣은 봉투를 건네주었다. 빠노보에서 찍은 옛날 사진인데 마음에 들지 몰라서 가지고 왔지. 받아둬요. 마슬로바는 검은 눈썹을 치켜두고 왜 그가 이러는지 묻기라도 하는 듯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이내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에이프론 속에 넣었다. 거기에서 당신 이모를 만나보았지. 네hlю도프는 말했다. 그래요. 별 흥미 없는 듯 그녀는 말했다. 지내기는 어떻소? 네hlю도프는 물었다. 괜찮아요. 불편은 없소. 네, 좀 서툴긴 하지만. 당신을 위해 퍽 다행한 일이오. 어쨌든 거기보다는 뭐든 나을 테니까 말이오. 거기라니 어디 말이에요? 그녀는 물었다. 그리고 얼굴을 빨갛게 붉혔다.
감옥 말이오. 네흘류도프는 얼른 대꾸했다. 무엇이 낫다는 거죠? 그녀는 물었다. 사람들도 여기가 낫겠지. 그곳의 별의별 사람들보다는. 그곳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녀는 말했다. 매니쇼프 모자에 관한 사건을 알아보았는데 아마 곧 석방될 것이오. 그는 말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할머니지요. 그녀는 또 매니쇼프 할머니에 대해 한마디 하고 10개 웃어 보였다. 오늘 빼찌르부르크로 갈 생각이요. 그러면 당신의 사건도 곧 심리되어 판결이 파기될 것이요. 어떻게 되든 제겐 마찬가지 일이에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요? 그건... 그녀는 묻는 듯한 눈길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네흘류도프가 그녀의 말과 눈길에서 느낀 것은 이것이었다. 그녀는 네흘류도프가 아직도 결심을 굳히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거절을 정말로 알고 그의 결심을 바꾸었는지 궁금해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무슨 이유로 당신에겐 마찬가지라고 하는지 모르겠군. 그는 말했다. 실상 내게도 당신이 무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일이요. 어찌되든 당신에게 말한 그대로 할 생각이요. 하고 그는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까만 사팔 눈으로 네흘류도프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눈길을 옆으로 돌리기도 했으나 그녀의 얼굴은 기쁨에 활짝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마음과는 다른 말을 했다.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어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하는 말이요. 이 문제에 대해선 벌써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누누이 다시 얘기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녀는 미소를 누르면서 말했다. 병실에서 갑자기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저를 찾는 모양이에요. 불안스럽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그녀는 말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소. 그는 말했다. 그녀는 네흘류도프가 내민 손을 짐짓 모른 채 하고 몸을 그대로 돌리고는 솟구치는 기쁨을 간신히 억누르며 복도의 양탄자 위를 종종 걸음치며 사라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날 시험해보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나를 용서해주지 못하겠다는 건가? 왜 자기의 생각을 남김없이 털어놓지 못할까? 말하고 싶지 않은 건가? 마음이 풀어졌나? 아니면 더 화가 난 것인가? 그는 스스로 반문에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대답도 얻을 수 없었다.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그녀가 변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영혼에 크나큰 변화가 온 것이다. 이 변화로 하여 그는 그녀와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이 변화를 일으켜주신 하느님과도 연결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연결은 그를 충혈된 기쁨과 감동 속으로 몰아넣었다. 어린이용 침대가 8개 놓여있는 병실로 돌아온 마슬로바는 간호원이 이르는 대로 잠자리를 고쳤다. 그러나 시트를 손에 들고 너무 멀찍이 몸을 굽혀 손을 뻗치는 바람에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목에 붕대를 감은 회복되어 가고 있는 소년이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웃어댔다. 마슬로바도 자기의 그런 모습에 웃음이 나 침대가에 걸터앉아 소리 높여 웃어댔다. 그 바람에 주변의 몇몇 아이들도 따라 서로들 웃어댔다. 간호원이 그녀에게 화를 내며 외쳤다. 어쩌면 그렇게 분별 없이 떠들고 있지. 예전에 있던 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급식을 받으러 가봐요. 마슬로바는 웃음을 멈추고 식기를 손에 들고 있는 간호원이 지시한 곳으로 가려고 하다 웃음을 더 이상 터뜨릴 수 없게 된 목에 붕대를 감은 소년과 눈길이 마주치자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혼자 있을 때면 언제나 하루에도 몇 번씩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오랫동안 들여다보곤 했다. 어느 날 밤 당직을 끝낸 마슬로바는 다른 간호원과 함께 기거하고 있는 방에 겨우 혼자 있게 되자 곧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그 속에 사람들의 얼굴들을, 복장을, 테라스의 층계를, 그리고 네흘류도프와 자기와 고모디의 배경인 감목숲 여기저기를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리운 눈초리로 세세히 훑어보았다. 그녀는 빛이 발해 누렇게 변색된 사진을 특히 이마 옆으로 늘어뜨린 굽이치는 고수머리에 생기발랄한 귀여운 얼굴을 한 자기를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동료 간호원이 방으로 들어왔으나 깨닫지 못했다. 그거 뭐야? 그분이 가져다 준 거니? 마음씨 착한 뚱뚱한 간호원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어머, 이건 너 아냐? 응, 맞았어. 미소를 띠고 동료를 쳐다보며 마슬로바는 대답했다. 이건 또 누구야? 그분이야. 이건 그분 어머니인가? 고모야, 난 정말 못 알아보겠어. 영 못 알아보겠는데. 얼굴이 아주 틀려. 하기야 이 사진은 10년 전의 것이긴 하지만 10년이긴커녕 일평생이 지나가 버린 것 같아. 마슬로바는 갑자기 자신을 잊고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하지만 그런 생활은 즐거웠을 거야. 즐거웠지. 마슬로바는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다. 그러나 감옥보다 나빴어. 왜? 그야 뻔한 것 아냐. 매일 밤 8시부터 아침 4시까지니까. 그럼 왜 그만두지 않아?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도 없는 일이야. 마슬로바는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 사진을 테이블 서랍 속에 집어던지곤 애통한 눈물을 누르며 문밖 복도로 뛰쳐나갔다. 사진을 들여다보노라니 거기에 찍혀있는 옛날 그 당시의 자기로 돌아간 듯하여 그녀는 자기의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하고 앞으로 그와 맺어지면 정말로 행복할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료의 말이 자기의 현재의 처지와 옛날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게 했다. 막연히 느끼고 있었으나 굳이 생각지 않으려 했던 그 생활이 온갖 공포를 몰고 왔다. 그녀는 지금에야 비로소 두렵기만 했던 그 매일 밤의 생활을, 특히 자기를 빼내주겠다고 하던 대학생을 앉아 기다리던 사육제 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에 떠올렸다. 그날 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날 밤, 아까슴을 드러내게 된 빨간 비단 옷을 입고 뒤죽박죽 상처난 마음에 헝클어진 머리, 그 위에 빨간 리본을 꽂고 정신없이 취하고 죽을 만큼 지쳐서 밤 2시에 손님을 보내고 나서 춤을 추다 쉬는 사이에 바이올린을 반주해주는 여인 몸집에 여드름 투성이의 여자 피아니스트에게로 가 자기의 그칠 날 없는 괴로운 생활을 얘기하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그 여자 피아니스트도 자기의 곤란한 처지를 이야기하며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 클랄라가 이야기에 끼어들어 그녀들은 이런 생활은 그만두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오늘 밤은 이것으로 끝났으려니 생각하고 저마다 자기 방으로 가려고 했다. 그때 벼랑간 술 취한 사람들의 떠들어대는 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그러자 바이올린의 전주곡이 울리고 피아노 반주자는 까뜨릴의 러시아 민요의 제1절을 두들겨대기 시작했다. 연미복에 하얀 넥타이를 맨 술 냄새를 연방 풍기며 딸꾹질을 하는 키 작은 땀에 젖은 사내가 마슬로바에게로 와 그녀를 껴안았다. 아래 수염을 기르고 역시 연미복을 입은 또 한 사람의 뚱뚱한 남자가 클랄라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어느 무도회에 온 듯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고 짓거리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1년이, 2년이, 그리고 3년이 지나갔다. 왜 이런 생활을 바꾸지 못했던가? 이 모두가 그 사람 때문이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속에 옛날에 품었던 미움이 솟구쳐 올라 그를 향해 마음껏 욕질하고 비웃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오늘 그가 찾아왔을 때 당신의 생각을 나는 다 알고 있어.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내 몸은 마음대로 했을 망정 마음만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며 당신의 관대함을 보이려는 도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분명하게 밝힐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게 새삼분하게 생각되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동정과 그에 대한 소용없는 중호와의 사이에 부대끼는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술이 마시고 싶어졌다. 만약 여기가 감방 아니었다면 그녀는 규칙을 어기고 술을 사 마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술을 마시려면 조수에게 부탁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수가 두려웠다. 줄곧 귀찮게만 굴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남자들과 관계하는 건 지겨웠다. 그녀는 복도의 걸상에 잠시 앉아 있다가 방 안으로 돌아와 동료의 묻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의 지나간 생활들을 돌이켜 생각하며 한참 동안 울었다. 14. 네흘류도프가 빼츠르부르크로 가는 건 3가지 일이 있어서였다. 올로온의 마슬로바의 상소장을 제출하고 페도시아 비류코바의 사건을 청원위원회에 올리는 일, 그리고 베라 보고두호프스카야의 부탁으로 슈스토바의 석방을 헌병대나 본부나
비밀 경찰인 제3과에 신청하는 것. 또 역시 그녀가 서면으로 부탁한 것으로 요새 감옥에 수용되어 있는 아들과 모친이 면회할 수 있도록 이를 신청하는 일이었다. 끝에 두 가지 일은 한 가지 용건으로 쳤다. 그리고 네 번째 용건은 성경책을 읽고 논쟁을 했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떨어져 카프카주로 유형 가게 된 분리파 교도들에 대한 사건이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들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욱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맘먹고 있었다. 네흘류도프는 최근 마슬레니코프를 방문하고 난 뒤로 특히 시골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자기가 오늘날까지 생활해온 사회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부터 혐오하게 되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교묘하게 위장돼 있는 위에서 소수 특정인들의 만족과 편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움은 물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오와 비인간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네흘류도프는 이제 자신에 대한 가책과 부끄러움 없이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지내오던 생활 습관과 친척 관계, 친구 관계는 그를 이 사회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이것이 그가 이 사회와 손을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는 그가 마슬로바를 위시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존경은커녕 오히려 분노와 경멸을 느끼게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머리 숙여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다. 빼츠르부르크에 도착하여 큰 이목볼 되는 전 국무장관의 부인인 차르스카야 백작 부인의 집에 여장을 풀게 되자 네흘류도프는 또다시 지금까지 피해오고 있던 상류사회에 어느덧 가까이 접촉하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만일 이모 집이 아닌 호텔에 숙소를 정한다면 이모님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었다. 게다가 이모는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가 이제부터 벌이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큰 도움을 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내 얘긴 듣고 있다만 그래 어떻게 된 거냐. 이상한 소문이 있으니 말이다.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그가 집에 도착하자 커피를 권하면서 물었다. 넌 박애주의자 호와드 같은 짓을 하는 모양이구나. 형무소 안의 죄인들을 돕고 감옥을 방문하면서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더구나. 아닙니다. 그럴 생각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긴 하지. 하지만 무슨 로맨스가 거기에 끼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나 좀 해주렴. 네흘류도프는 옛날 자기와 마슬로바와의 관계를 솔직히 이야기했다. 알겠어. 내가 고모네 집에 가 있을 때 가엾은 내 어머니 엘렌이 그런 이야기를 비친 적이 있었지. 그들은 널 자기 양딸과 결혼시킬 모양이었더라. 이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언제나 네흘류도프의 아버지 쪽 고모들을 경멸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애로군. 그래, 아직도 예쁘더냐. 이모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이제 거의 60이 다 되었으나 아직도 건강하고 명랑하며 그리고 말이 많았다. 키가 크고 살이 찐 데다가 윗입술 언저리에는 거무스레한 엷은 수염이 눈에 띄었다. 네흘류도프는 어릴 때부터 이 이모를 잘 따랐다. 그래서 이모의 쾌활한 거동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 들어가곤 했다. 아니, 이모님, 그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은 그녀를 도와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아무 죄도 없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까요. 모두가 제 탓이지요. 그래서 그녀를 위해 도움될 일을 해야 할 의무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내가 들은 소문으로는 내가 그 애와 결혼하려 한다던데. 네, 사실 그럴 생각이었는데 그녀 쪽에서 거절하더군요.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이모는 눈을 내리깔고 이마를 내밀고는 어이없다는 듯 조카를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더니 흐뭇한 빛을 떠올렸다. 그 애가 너보다 생각이 현명하구나. 정말로 넌 어리석구나. 넌 진심으로 그 애와 결혼하리라 맘먹었었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던 여자인데도 그런 이유 때문에 더욱 하려는 겁니다. 모두 제 탓이니까요. 아이쿠, 넌 정말 멍텅구리로구나. 이모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누르면서 말했다. 정말 생각이 모자라는구나.
하긴 너의 그런 면이 좋다만. 이모는 자기 조카의 정신적이며 도덕적인 처지를 이런 말로 표현해낸 것에 스스로 만족한 듯 몇 번이고 이 말을 되풀이했다. 예, 참 좋은 방법이 있어. 어디 들어보려무나. 그녀는 말을 했다. 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폐창 수용소를 경영하고 있다기에 한번 가본 적이 있단다. 그곳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정남이 떨어지는 계집들 뿐이어서 난 돌아오자마자 온통 몸을 씻었지. 그런데 그 알린은 모든 걸 그 사업에 온통 바치고 있단다. 너도 그 애를 그곳에 부탁하는 게 어떻겠니? 알린이라면 그런 여자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텐데. 하지만 그녀는 유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상고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게 이모님께 하는 첫째 부탁이에요. 그랬었구나. 그런데 그 사건을 어디에다 상고할 생각이니? 원로원입니다. 원로원. 그래, 거기에 내 조카 레브시카가 있지. 한데 그 애는 상온국에 근무하고 있지. 그러고 보니 그 방면 쪽으론 아는 사람이 없구나. 모두 모르는 독일인들 뿐이로군. 게라든가 페라든가 데라고 하는 첫 글자가 붙거나 이바노프라든가 세면노프, 니키친, 이바넨코, 시모넨코, 니키젠코니 별별 이름들이 다 있지. 모두 나와 다른 사회 사람들이야. 어쨌든 이모부한테 얘기해 보겠다. 이모부는 누구든 다 알고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더 자세한 얘긴 내가 설명해라. 내 얘기라면 뭐든지 모른다고 하니 말이야. 알아듣지를 못한단다. 항상 똑같은 대답이지. 모두 알아듣는데 그 사람만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때 긴 신발을 신은 하인이 편지 한 통을 은쟁반에 얹고 들어왔다. 오, 마침 알림 편지로군. 너도 이제 키제 웨테르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야. 키제 웨테르라니 누굽니까? 오늘 밤 한번 만나보렴. 그럼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무리 못된 악한이라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되지. 이모는 그녀의 성격으로 보건대 도시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 그녀는 기독교의 본질은 속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교리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이 교리를 설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참석하였고 또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집으로 오게도 했다. 이 교리는 모든 의식이나 성상은 물론 성례까지도 배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모는 방마다 심지어 침상에까지 성상을 모셔놓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기의 행위에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고 교회가 바라는 것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나가고 있었다. 너의 그 마리아도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좋을 거야. 아마 분명히 마음이 달라질 게다. 이모는 말했다. 너도 오늘 밤 꼭 집에 있어라. 그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란다. 별 흥미 없습니다, 이모님. 아냐,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따 밤에 꼭 있도록 해요. 그리고 또 무슨 부탁이 있지? 모두 얘기해보렴. 그리고 요새 감옥의 일 때문입니다만. 요새 감옥, 그곳이라면 끄리그스 무트 남작에게 소개장을 써주면 되겠구나. 매우 좋은 분이지. 내 아버지와도 절친한 사이였으니까 너도 누군지를 잘 알게다. 강신술에 심취돼 있단다. 그것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겠고 하여튼 좋은 분이란다. 그런데 그곳엔 또 무슨 일 때문이지? 그곳에 수용돼 있는 모자가 면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는 끄리그스 무트에 달린 게 아니라 체르반스키에게 달렸다는군요. 그 체르반스키라는 사람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다. 하지만 마리에트 남편이니까 그녀에게 부탁하지. 내 부탁이라면 꼭 들어줄 거다. 아주 친절한 여자지. 또 한 여자의 일인데 도대체 자기가 왜 투옥되어 있는지 이유를 모른답니다. 벌써 6달째라는군요. 설마 그럴 리가. 본인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야. 난 그런 여자들을 알고 있어. 그런 허무주의자들에겐 당연한 거야. 글쎄, 그게 당연한 건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고생스러운 모양입니다. 이모님은 종교를 믿으시고 복음서를 믿으시면서 어떻게 그런 냉정한 말씀을. 상관없어. 복음서는 복음서고 싫은 건 어쩔 수 없잖니. 내가 싫은 걸 좋아하는 것처럼 가장한다면 그것은 더 나쁘잖니. 요는 그 허무주의자들, 단발머리들이 싫은 것뿐이야. 어찌 그리도 혐오하시나요?
나로드니키 분파의 허무주의자들이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한 3.1 사건이 있었는데도 넌 이유를 묻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3.1 사건에 관여했다곤 할 수 없지요. 하지만 다름없어. 자기 일도 아닌데 못하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거야. 그런 일은 여자가 할 게 못 돼. 그러면 저 마리에뜨도 그런 맹랑한 일을 할지도 모르겠군요.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마리에뜨, 그 경우는 틀리겠지.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는 하느님도 아시니까. 그런데 할쭉붓기나라는 여자가 다 사람을 선도하려 드니 선도하려 드는 게 아니라 그저 민중을 구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니라도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구라는 것쯤은 나도 다 알고 있단다. 하지만 정말로 민중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방금 돌아온 길입니다만 그들이 제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반면에 도시에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일이라 할 수 있나요? 네흘류도프는 이모의 아량 넓은 성격에 끌려 자기 속에 품고 있던 생각까지 털어놓고 말았다. 그럼 넌 내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모님. 누가 이모님 보고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까? 네흘류도프는 그만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저는 다만 저희 모두가 일하고 누구나 굶주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모는 아까처럼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고 네흘류도프를 호기심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예, 넌 제대로 죽지 못하겠어. 그녀는 말했다. 왜요? 그때 어깨가 넓고 키가 큰 장군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바로 까체리나 이바노브나의 남편인 전 국무대신 차르스키 백작이었다. 드미트리, 이거 반갑군 하고 그는 깨끗이 면도한 볼을 내밀면서 말했다. 그래, 언제 왔나? 그러고서 그는 아내의 이마에 말없이 키스했다. 그런데 여보, 얘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군요.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 글쎄 나보고 시내가에 가서 셔츠도 빨고 감자도 먹어보라고 하는군요. 정말 어리석은 얘기지만 그래도 부탁만은 들어주세요. 아직 세상 일을 모르는 것 같아 하고 그녀는 말했다. 헌데 소식 들으셨나요? 까멘스카야 부인이 너무 절망한 나머지 생명까지 위태롭다고 하는데 찾아가 보세요.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안 됐군 그래. 그럼 애랑 같이 저쪽으로 가서 얘기 나눠봐요. 난 편지를 써야겠어요. 네흘류도프가 객실 옆방으로 가자 백작 부인이 객실에서 외쳤다. 얘야, 마리에떼에게도 편지 보내줄까? 네, 부탁합니다, 이모님. 단발녀에 관한 얘긴 빈자리를 남겨둘 테니 내가 쓰도록 하렴. 마리에트는 남편에게 말할 테고 그럼 남편은 잘해주겠지. 나를 나쁘게 생각지 말아요. 난 그런 사람들은 질색이거든. 내가 돌봐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야. 그렇다고 그들에게 무슨 별다른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럼 잘 다녀와라. 이따 밤엔 꼭 들어와야 한다. 키제웨트리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게. 같이 기도하자.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게도 도움이 될 게다. 엘렌이나 너는 이런 면에는 아직 관심이 없거든. 그럼 이따가 다시 보자. 15. 전 국무대신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은 아주 신념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청년 시절부터 지니고 있던 신념은 새들이 벌레를 먹고 날개와 털을 몸에 지니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게 그들의 천분인 양 인류 요리인이 만든 비싼 요리를 먹고 체격에 어울리는 고급 옷을 입고 빠르고 좋은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게 또한 자기네 천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마련돼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더욱이 나라에서 받는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다이아 박힌 배지까지 덧붙여 받는 훈장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상류사회의 고귀한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의 근본적인 이런 신념 이외의 다른 모든 일은 그에겐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아무렇게나 되어도 좋을 관심밖의 일이었다. 이반 미하일로치 백작은 이 신념대로 40년 동안 빼츠르부르크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활동한 끝에 결국 국무대신이란 직위를 얻었던 것이다.
이반 미하일로비치가 이 직위를 얻게 된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째 요인은 문서라든가 법률 해석을 할 수 있어 완전하지는 못하나 그런대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었다는 것과 정확한 맞춤법으로 문장을 쓸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그의 훌륭한 풍채는 경우에 따라서 품위만을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라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위험까지도 보이면서 또 필요하다면 야비하리만치 비굴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 도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떤 주의라든가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누구에게 찬의를 표할 수도 있고 반대 의사를 말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처신하면서 그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말이나 행동의 모순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그에게는 자기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도덕적이건 비도덕적이건 또는 이로 말미암아 이 나라나 전 세계가 최대의 행복을 얻을 것이냐 혹은 최대의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었다. 그가 국무대신이 되었을 때 그의 밑에 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측근의 많은 사람들과 일반인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스스로 현명한 국가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남에 따라 그가 이룩해 놓은 일도 없고 특별한 공적도 세우지 못하자 생존 경쟁의 원칙에 따라 역시 그처럼 법을 이해하고 서류를 작성할 줄 알고 훌륭한 풍채에 아무런 주의도 갖지 않은 관료에게 밀려 사퇴해야만 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그가 별로 현명한 대신도 아닌 그저 자존심만 강하고 자기 나름의 심원한 사상도 지니지 못한 기껏해야 보수당 신문의 논설 정도나 쓸 정도의 시야 좁고 교양 얕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역시 과거에 밀어냈던 다른 관료들과 마찬가지의 인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달았고 그 자신도 그것을 깨닫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깨달음이 해마다 지급되는 국고금과 예복에 다는 훈장을 받는 것을 조금도 주저해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의 이에 대한 신념은 너무도 강한 것이어서 누구도 쉽사리 이에 대해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덕분에 그는 국가로부터 응급이라는 이름으로 또 국가 최고기관의 한 참여자로서 이에 참석하고 그 외 무슨 위원회니 무슨 평의회니 하는 곳의 회장 자격으로서 해마다 수만 루블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정장보 어깨위며 바지에 금모을로 술을 넣는다거나 칠보 훈장이나 새로 수여받은 훈장을 달 수 있는 그 자신 생각하기에도 매우 높이 평가되는 권리를 그는 해마다 하나씩 획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으로 하여금 많은 유력자들을 가까이 접촉하게 해줬다.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은 국무대신 재직 당시 아랫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들을 때와 같은 태도로 네흘류도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소개장을 2통 써주겠다고 했다. 그중 한 통은 원로원 상소국 위원 볼리프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구구한 소문들이 이 사람에게 붙어 다니고 있지만 어쨌든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고 그는 말했다. 더욱이 그는 나를 믿고 있으니까 잘 돌봐줄 걸세. 또 한 통은 청원위원회의 유력자에게로 썼다. 백작도 네흘류도프가 이야기한 페도시아 비류코바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냈다. 황제에게 직접 탄원할 생각이라는 네흘류도프의 말에 백작은 이 사건은 꽤 흥미 깊은 것이어서 자기가 궁중에서 직접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분명한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일정한 절차를 밟아 청원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좋을 듯 싶었다. 만약 목요일에 소위원회가 모임을 갖게 된다든가 하면 그때 얘기할 수도 있으리라 그는 생각했다. 네흘류도프는 백작이 써준 2통의 소개장과 마리에트 앞으로 이모가 보내는 소개장을 받자 곧 그들을 만나기 위해 나섰다. 우선 그는 마리에트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다지 부유롭지 못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네흘류도프는 어릴 때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 그 후 순탄하게 출세가도에 오른 사내와 결혼했으나 그녀 남편에 대한 소문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수많은 정치범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의 특별한 직무처럼 되어 있는 그는 그들을 잔혹하게 취급한다는 것이었다. 네흘류도프는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학대하는 사람 측에 서야 하는 입장에 괴로움을 느꼈다.
그들 자신 자기의 잔혹한 행위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몇몇 사람에게나 다소 처우를 완화해 줄 것을 바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그들 감옥 사람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또한 가해자들의 못된 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게 몹시 고통스러웠다. 이런 감정의 혼란과 자기 불만을 느낄 때마다 그는 부탁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망설였지만 결국은 부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찾아가곤 하였다. 설사 자기가 마리에뜨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불쾌한 감정을 얻게 되더라도 그 대신 독방에 갇혀 고통당하고 있는 불쌍한 여자가 석방되고 그로 인해 그녀뿐 아니라 그녀 친척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은 친구라고 생각지도 않는데 그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청원자들 틈에 섞여 들어가는 자신의 위선적인 처지를 느껴야 했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 머물게 되면 지금껏 몸에 밴 생활 속으로 끌려 들어가 그 사회 속의 부도덕하고 경박한 습성에 다시 젖어들게 될 것 같았다. 이런 느낌을 그는 벌써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이모 댁에서 느꼈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이모와 진지하게 이야기하다가 농담조로 빠지고 말았었다. 오랫동안 오지 않았던 빼제르부르크는 네훌류도프에게는 보는 것마다 육감적이었으며 정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뿐이었다. 모든 게 깨끗하고 편리하게 정돈은 되어 있었으나 도덕성에 대해 무관심한 그들의 생활은 꽤 나태해 보였다. 단정하고 깨끗하게 차려입은 예의 바른 마부는 역시 단정하고 말쑥하고 의젓한 순경 옆을 지나 역시 단정하고 말쑥한 집들과 물을 뿌린 깨끗한 포장도로를 따라 운하의 연에 있는 마리에뜨의 저택으로 그를 실어다 주었다. 현관 주차장에는 구렛나루를 기르고 제복을 입은 영국 사람을 연상케 하는 마부가 거만스런 태도로 한 손에 채찍을 들고는 영국식의 마구를 단 쌍두마차 위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훌륭한 제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문지기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그 안에는 더 한층 훌륭한 제복에 금모를 달고 구렛나루를 단정하게 다듬은 하인과 말쑥한 군복에 칼을 찬 병사가 서 있었다. 오늘은 각하를 면회할 수 없겠습니다. 부인께서도 곧 외출하시기 때문에 만나뵐 수 없겠습니다. 네훌류도프는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 쓴 편지를 하인에게 주었다. 그리고 명함을 꺼내어 방문객 방명록이 있는 탁자 앞으로 가서 찾아왔으나 뵙지 못하고 가게 돼 섭섭하다고 쓰려고 했을 때 하인이 계단 쪽으로 달려 내려가고 문지기는 서둘러 마차 있는 쪽으로 달려가더니 마차를 돌리시오 하고 외쳤다. 병사는 바지솔기에 두 손을 붙이고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그의 부동 자세와는 어울리지 않는 걸음걸이로 계단을 가뿐히 내려오고 있는 마르고 자그마한 몸집의 기부인에게 인사를 했다. 마리에뜨는 깃털 달린 모자를 쓰고 까만 옷에 까만 외투를 입고 까만 새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은 모자의 베일로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네훌류도프를 보자 베일을 올리고 눈이 반짝거리는 귀여운 얼굴을 드러내면서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어머,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공장님 아니세요? 그녀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니. 물론이죠. 한때 제 동생 둘이서 당신에게 열을 올리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녀는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헌데 많이 변하셨군요. 전 지금 외출하려던 참이었지만 잠깐이라도 들어가시겠어요?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역시 그럴 수 없겠어요. 까멘스카야 부인 댁에 장례식에 가는 길이에요. 그녀는 몹시 슬퍼하고 있답니다. 까멘스카야 부인, 누구 말씀인가요? 아니, 모르세요. 그분 아드님이 뽀첸하고의 결투에서 죽음을 당했죠. 그것도 외아들인데 기막힌 일이죠. 그래서 부인이 얼마나 상심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얘기라면 저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만 가봐야겠어요. 내일이나 아니면 오늘 밤에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가벼운 걸음걸이로 서둘러 현관문 쪽으로 갔다. 오늘 밤에 찾아뵐 순 없겠군요. 그녀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면서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실은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는 갈색 말의 쌍두마차로 눈길을 보내면서 말했다.
무슨 부탁이신가요? 여기 이모님 편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큼직하게 성명의 이니셜을 박아넣은 작은 봉투를 그녀에게 건네주며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백작 부인은 제가 남편의 공무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는 줄로 아시는 모양이군요. 그렇지 않아요. 전 간섭할 수도 없고 또 제 자신 그런 일에 간섭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나 당신을 위해서라면 한번 해보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데요? 그녀는 검은 장갑을 낀 손으로 호주머니를 별 이유도 없이 뒤지면서 말했다. 어느 처녀가 요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이름은 슈스토바, 리디아 슈스토바라고 합니다. 편지에 적혀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힘써 보겠어요. 말을 마치자 그녀는 진흙바지에 오칠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는 부드러운 깔개가 깔려있는 사륜마차에 올라타고는 파라솔을 펼쳤었다. 하인도 마부 속에 올라앉아 마부에게 출발하도록 손짓했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그녀가 파라솔로 마부의 등을 치자 윤택 있는 털에 아름답게 새긴 영국산인 듯한 훌륭한 말은 고삐가 당기어진 미끈한 목을 움츠리고 날씬한 다리를 이리저리 번갈아 디디면서 멈추어 섰다. 꼭 오셔야 해요. 하지만 용건 없이 그냥 오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 자신 그 효과를 좋게 알 수 있는 미소를 네흘류도프에게 지어 보였다. 마치 연극이 끝난 뒤 막을 내리듯이 그녀는 베일을 내렸다. 이제 가도록 해요. 그녀는 또 파라솔로 마부의 등을 쳤다. 네흘류도프는 모자를 들어 보였다. 순종의 갈색말은 코를 벌lun거리면서 말바굽 소리를 울리며 포장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마차는 가끔 고르지 않은 길로 뛰면서 갈아 낀 새 타이어를 탄력 있게 퉁기며 달려갔다. 16. 네흘류도프는 마리에또와 나눈 미소를 생각하고 고개를 저었다. 미처 눈 돌릴 새도 없이 또 이런 생활에 빠져드는구나. 존경심도 느끼지 않는 인간들에게 굽신댄다는 것이 그에게 또다시 회의와 불쾌감을 주었다. 그는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어느 곳을 먼저 찾아가야 할까 생각하고 우선 원로원부터 가기로 작정했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엄숙한 분위기의 방에는 아주 단정하고 공손한 많은 관리들이 앉아 있었다. 그곳 관리인은 네흘류도프에게 마슬로바의 상소장은 수리되어 이모부로부터 소개장을 받은 바로 그 볼리프 앞으로 심의조사가 회부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 원로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만 그때 마슬로바 사건이 심의될는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잘 부탁만 하신다면 이번 주 수요일의 회의에 제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로원 사무실에서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네흘류도프는 비로소 빼츠르부르크를 온통 들끓게 한 까멘스키 청년이 죽음을 당한 결투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다. 얘기인즉 이러하였다. 수명의 장교들이 술집에서 굴을 안주로 하여 여느 때처럼 포금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까멘스키의 소속연대를 흉보았다. 까멘스키는 거짓말을 한다고 그 장교에게 말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까멘스키를 때렸다. 결국 다음날 결투하기로 했다. 그 결투에서 까멘스키는 복부에 탄환을 맞고 2시간 후에 죽어버렸다. 결투 상대자와 입회인들은 체포되어 중영창에 들어갔으나 2주일만 지나면 나오게 될 것이라고들 했다. 원로원 사무실을 나오자 네흘류도프는 이번엔 청원위원회 의원으로 유력한 인물인 보로비오프 남작댁을 방문했다. 그는 거대한 관사 저택에 살고 있었다. 문지기와 하인은 정해진 면회일 외에는 남작을 뵐 수 없다고 하며 오늘은 궁정의 황제폐하를 만나러 가셨고 그리고 내일도 궁정에 입궐하시게 될 것이라고 엄숙하게 말했다. 네흘류도프는 편지를 하인에게 주고 원로원 의원인 볼리프에게로 걸음을 옮겼다. 볼리프는 방금 아침 식사를 마치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담배를 피우며 실내를 거닐고 있었다. 사실 블라지미르 바실리에비치 볼리프는 성실한 인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성격을 잘 알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이러한 성격 덕분에 바라던 대로의 성공을 얻은 그로서는 이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그는 운 좋은 결혼으로 연 1만 8천 루블의 수익금을 얻게 되고 또 원로원 의원이라는 자리를 확보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성실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더구나 중세 기사들처럼 강직한 인간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가 또 자부하는 강직함이란 사람들에게서 개인적으로 비밀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대신 그는 여행비니 가불이니 진행준비금이니 등등의 명목으로 국고금을 받아내고 그 보상으로 국가가 바라는 일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고 노예처럼 순종하여 일했다. 그는 이 행위를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폴란드의 한 현해 지사로 있었을 때 그곳 백성들이 지나치게 서로 아끼고 자기네 조상의 종교를 떠받든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몰수하고 유형시키고 감옥에 보냈다. 그러나 그는 이 행동에 아무런 자책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용기와 애국심의 발로라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자기에게 마음을 쏟은 자기의 부인과 처제의 재산까지 몽땅 가로챈 그는 이를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합리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처사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였다. 볼리프는 처제의 재산까지도 자기가 갖고 영지는 팔아서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 예금하였다. 그의 집에는 착하기만 한 부인과 처제와 못생겼으나 마음씨가 선량한 딸이 있었다. 언제나 쓸쓸하고 두려운 표정의 딸은 요즘 알린이나 까젤이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 댁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모임에 나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었다. 볼리프의 하나뿐인 아들은 15살부터 볼수염을 기르고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며 20살이 되도록 방종한 생활에서 떠나지 못해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 선량했으나 좋지 못한 친구들을 사귀고 빚을 져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 볼리프는 자기 아들이 진 빚 230루블을 갚아주고 그 다음엔 600루블을 갚아주었다. 그는 이 빚을 갚아주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언명하고 그래도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겠다면 집에서 내쫓아 부자 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들의 방종한 생활은 여전했고 그 위에 1000루블이나 또 빚을 졌다. 아들은 자기 보고 나가라고 할 것도 없다. 이런 집에선 정말 살기 지겹다고 하며 소리쳤다. 그래서 볼리프는 내 가고 싶은 대로 나가라. 이제 너와는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다 하고 아들에게 선언했다. 그 후 볼리프는 마치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집안 식구들 누구도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이로써 볼리프는 가정을 바로잡았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다. 볼리프는 남을 경멸하는 듯한 미소를 입가에 띠고 기분 좋은 태도로 서성이던 걸음을 멈추고 서서 네흘류도프와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건네받은 소개장을 읽었다. 여기 앉으시지요. 실례지만 저는 좀 더 걷도록 하겠습니다. 우쪼거리의 포켓에 손을 찌른 채 정돈된 넓은 서재를 가로질러 가볍게 걸음을 떼어놓으면서 그는 말했다. 얘기 나눌 수 있게 돼 반갑습니다.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의 부탁에 대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는 향기 좋은 하얀 연기를 뿜어내면서 제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담배를 입에서 떼며 말했다. 사건 심리를 하루라도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피고가 시베리아로 가게 될 경우 조금 일찍 출발해야겠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니즈니에서 떠나는 첫 번째 배로 가고 싶으신 거군요. 상대의 말을 언제나 먼저 알아차리는 볼리프는 예의 그 호의적인 듯한 미소를 짓고 말했다. 피고의 성은 뭡니까? 마슬로바입니다. 볼리프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더니 다른 서류들과 함께 상자 속에 들어있는 편지를 꺼내보았다. 그렇군, 마슬로바군요. 의원 친구들에게 부탁해 보겠습니다. 오는 수요일에 사건 심리가 있지요. 그렇다면 변호사에게 전보를 쳐도 되겠습니까? 변호사까지 되셨군요. 그럴 필요까진 없을 텐데. 하기야 원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상고 이유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잘못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원로원에서는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가 그리고 올바른 해석이 내려졌는가만을 볼 뿐 사건 자체를 검토하지는 못합니다. 하고 볼리프는 담뱃재로 눈길을 보내며 정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도 예외적이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부탁하신 일은 힘써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그뿐입니다. 담뱃재는 아직도 그의 손끝에 머물러 있었으나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았다. 빼제르부르크엔 자주 오시지 않습니까? 제가 떨어지지 않도록 담배를 돌려잡으면서 볼리프는 물었다. 그러나 담뱃재가 불안했으므로 볼리프는 조심스럽게 재떨이로 손을 가져갔다. 쟤는 그 속으로 떨어져 부서졌다. 정말 까메스키 결투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아까운 청년입니다. 게다가 외아들이니 어머니의 슬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는 까메스키 사건에 대해서 빼제르부르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 빠짐없이 처음부터 되풀이해 짓거렸다. 그 얘기를 끝내고 나자 그는 다시 까제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 근래 심취하고 있는 종교와 그 경향, 그리고 종교를 믿는 자세 등에 대해 잠시 얘기하고는 배를 울렸다. 볼리프는 종교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나 그의 세련된 거동으로 추측컨대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 없어 보였다. 네훌류도프는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기회가 있다면 함께 식사라도 하게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볼리프는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될 수 있으면 수요일에 한번 들러주십시오. 그때 확실한 대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네흘류도프는 마차를 타고 곧장 이모네 집으로 달려갔다. 17. 이모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 집의 저녁 식사 시간은 7시 반이었다. 네흘류도프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식사법으로 먹었다. 하인들은 식탁 위에 음식을 갖다 놓기만 하고 곧 물러갔으므로 그들은 각자 음식들을 떠가야 했다. 남자들은 부인들을 도와 음식을 건네주곤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였다. 접시가 비면 백작 부인이 식탁에 달려있는 벨을 눌렀다. 그러면 벨 소리를 듣고 하인이 조용히 들어와 새 접시에 음식을 날라왔다. 요리도 맛있었고 술맛도 좋았다. 프랑스인 요리장이 흰 앞치마를 두른 2명의 조수와 함께 밝고 넓은 요리실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식탁에는 모두 6사람이 앉아 있었다. 백작 부처, 2 팔꿈치를 식탁 위에 개고 있는 우울한 표정을 한 근위 장교인 아들, 대학 강의를 맡고 있는 프랑스 여자, 네훌류도프, 그리고 시골에서 온 백작 집안일을 돌보는 총관리인이었다. 여기에서도 화제는 결투 사건이었다. 폐하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았다. 폐하가 아들의 죽음에 상심해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 퍽 동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그들은 모두 그녀를 동정했다. 그러면서도 폐하가 장교로서의 영예를 지킨 상대방에 대해서 엄단할 의도가 없음을 알고 있는 그들은 역시 살해자에 대해 너그럽게 생각했다. 다만 까제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만이 자유주의자인 양 살해자에 대해 비난했다. 그렇다면 취해가지고 아까운 청년을 죽이는 사건이 또 일어날 거예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글쎄, 그건 모르는 얘기야. 백작이 대꾸했다. 당신에겐 그럴 거예요. 언제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모른다고 하시니까. 네훌류도프를 보면서 이모는 말했다. 다들 내 얘기를 알아듣는데 당신만이 모르신다니. 그 어머니가 가엾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명예니 어쩌니 하는 게 못마땅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이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근위 장교인 아들이 살해자를 두둔하고 나서며 어머니의 견해에 반박했다. 그는 장교로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흥분하여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군법회의를 받고 거기서 쫓겨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교였던 네훌류도프는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차르스키 청년의 얘기를 이해할 수는 있었다. 동시에 그는 감옥에서 보았던 젊고 잘생긴 남자 죄수와 결투로 상대를 죽인 장교를 비교해 보았다. 그 젊은 죄수는 싸움 끝에 살인한 제목으로 유형 선고를 받고 발에 족쇄를 채이고 자기의 가족들과 아내와도 헤어져 머리를 박박 깎이운 채 유형 가게 되었는데 그 장교는 영창 속의 깨끗한 방에서 맛있는 음식에 술도 마시며 책도 읽으며 조만간 풀려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그는 예전처럼 또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똑같이 술김에 저지른 살인임에도. 네흘류도프는 자기의 이런 생각을 얘기했다. 처음에는 조카의 의견에 동의하던 까제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네훌류도프는 뭔가 자기가 해선 안 될 말이라도 한 듯 싶었다. 식사가 끝나고 나자 높고 등받이가 달린 의자를 무슨 강의라도 들을 때처럼 줄줄이 늘어놓고 물병이 놓인 큰 탁자 앞에는 설교자가 앉을 안락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 큰 홀로 사람들이 연이어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두 외국에서 온 키제웨테르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다. 주차장에는 훌륭한 마차들이 멈춰섰다. 훌륭하게 장식된 홀에는 비단과 빌로도와 레이스 등으로 단장을 하고 가발을 쓰고 허리를 코르셋으로 꽉 졸라맨 부인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들 사이에 군인과 문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평민들도 5명 섞여 있었는데 그들은 저택의 2 문지기와 2 하인 그리고 마부였다. 거구의 키제웨테르는 영어로 설교하였다. 그 옆에서 코안경을 낀 젊은 처녀가 이를 유창하게 통역해 들려주었다. 키제웨테르는 우리의 죄가가 너무나 깊다고 하며 이에 대해 형벌은 가혹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형벌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 형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란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지금 어떤 생활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에게로 눈길을 돌려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비로우신 그리스도를 노엽게 하며 인간이 얼마나 그에게 고통을 주는가 곧 깨달을 겁니다. 우리들은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용서받기 힘듭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절망 속에 떨어질 운명입니다. 깊은 절망이, 고통스러운 영혼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이 떨면서 말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두려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무서운 불길은 이미 우리들의 집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모면할 길은 없습니다. 그는 설교를 그쳤다. 정말로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벌써 8년째 설교 중 무척 마음에 드는 이 대목에 접어들 때마다 그는 언제고 목구멍이 뜨거워지면서 코가 메이고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이 눈물로 해서 그는 더욱 감동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모자이크 테이블 앞에 앉아 2 손으로 머리를 짚고 있던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마부는 사람들이 마차에 치이게 돼도 비켜나 주지 않을 때 짓는 겁먹은 표정으로 이 독일인 설교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과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를 닮은 볼리프의 딸은 요즘 유행하는 옷을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2 손을 얼굴에 갖다 대고 있었다. 설교자는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배우가 환희의 기쁨을 나타내 보일 때처럼 실감나게 미소 지으면서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은 있습니다. 아주 용이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은 하느님의 유일한 아드님이 우리들의 벌을 자신의 고통으로 대신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그분의 고통,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오, 형제 자매들이여. 다시 그는 목매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 아드님을 희생하신 하느님께 속죄로 감사해야겠습니다. 그 성스러운 피야말로 우리들의. 네훌류도프는 더 이상 설교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눈썹을 찌푸리면서 부끄러웠으나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홀 밖으로 걸어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18. 다음날 아침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네훌류도프에게 하인이 모스크바에서 온 변호사의 명함을 가지고 왔다. 변호사는 자기의 사건 처리 겸 만일 마슬로바 사건이 원로원에서 심의된다면 자기도 입회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다. 네훌류도프가 보낸 정보를 미처 받지 못한 모양이었다. 네훌류도프로부터 마슬로바의 사건 심리 날짜와 담당 의원의 이름을 알게 되자 변호사는 빙긋 웃었다. 3가지 타입의 의원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군요. 그는 말했다. 볼리프는 빼찌르부르크 타입의 관리이고 스코보로 드니코프는 학자 타입의 법률가이며 베에는 아주 실질적인 법률가랍니다. 베에가 가장 수완 있는 의원이죠. 변호사는 말했다. 이 의원이 가장 믿음직하지요. 그런데 청원위원회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보로비요프 남작을 찾아가 보려는 참입니다. 실은 어제 만나지를 못했어요. 보로비요프가 왜 남작인지 아시나요? 외국어 칭호를 러시아 이름과 함께 발음한 네흘류도프의 말에 대꾸하듯이 변호사는 말했다. 그건 파벨 황제가 궁정에서 하인 노릇을 하고 있던 보로비요프의 조부에게 그의 일에 대한 보상으로 내린 칭호지요. 아마 퍽 황제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한 모양입니다. 자네를 남작으로 해주겠다. 나의 이런 생각에 반대할 자는 없겠지. 라고 말한 황제 덕분에 보로비요프 남작이 탄생된 겁니다. 헌데 그 자는 몹시 뻐겨대고 있지요. 여간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가려던 참이지요.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마침 잘 됐군요. 저와 함께 가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떠나려고 현관으로 나왔을 때 네흘류도프는 마리에떼에게 쏜 편지를 가지고 온 하인과 마주쳤다. 평소에 제 신조를 버리고 저는 당신이 기뻐해 주시리라 믿고 당신이 도와주고 계시는 분을 위해 저희 주인에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곧 석방될 것입니다. 그분이 요새 감옥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 보냈으니까요. 이제 용건이 없으셔도 저희 집을 찾아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요. 네흘류도프는 변호사를 보고 말했다. 7개월씩이나 독방에 갇혀 있던 여자는 결국 아무런 죄도 없다는 얘기죠. 단 한마디로 이 여자를 석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언제고 그런 법이지요. 이제 바라시던 일 하나는 성취한 셈이군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 성공은 좀 유감입니다. 왜, 무슨 이유로 그 여자를 가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건지.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가보도록 하지요. 현관 밖으로 나오자 변호사는 말했다. 이때 변호사가 전세낸 듯한 그럴싸한 마차 한 대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보로비요프 남작댁으로. 변호사는 마보에게 일렀다. 이 마차에 길이 잘 든 말들이 네흘류도프를 곧 남작의 저택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는 집에 있었다. 현관방에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턱이 기다랗고 가볍게 걸음을 내딛는 젊은 관리와 두 사람의 부인이 있는 게 보였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가볍고 경쾌한 걸음걸이로 부인들 곁을 떠나 네흘류도프에게로 다가온 관리가 물었다. 네흘류도프는 이름을 말했다. 그렇잖아도 남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젊은 관리는 닫힌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울어서 눈이 부은 상복을 입은 부인과 함께 나왔다. 부인은 자신의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앙상한 손가락으로 베일을 내렸다. 이리 들어오십시오. 가벼운 동작으로 서재 앞으로 걸음을 옮긴 젊은 관리는 발을 멈추고 문을 열면서 네흘류도프에게 말했다. 방 안에는 짧은 머리에 건장해 보이는 중키의 프로코트를 입은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커다란 테이블 안락의자에 앉아서 기꺼운 표정으로 네흘류도프를 보았다. 그는 흰 수염 섞인 턱수염 탓인지 드러나 보이는 붉은 얼굴에 마음씨 좋아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네흘류도프를 보았다. 반갑습니다. 어머니하고는 전부터 잘 알던 사이였지요. 당신도 어렸을 적에 그리고 장교로 군에 입대한 뒤에도 뵌 적이 있지요. 자, 이리 앉으십시오. 무슨 영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네흘류도프가 하는 페도시아의 이야기를 듣고 짧게 깎은 흰머리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말씀 계속하십시오. 정말 동정할 만한 얘기로군요. 그런데 청원서는 내셨나요? 청원서는 여기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청원서를 꺼내면서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제가 더욱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청원해 드리겠습니다. 동정의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남작은 말했다. 이반 미하일로비치 백작께서도 황후폐하께 청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흘류도프의 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남작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청원서는 당신이 직접 관정에 신청해 주십시오. 저도 힘써 볼 테니까요. 그는 네흘류도프에게 말하였다. 이때 아까의 그 젊은 관리가 뽐내는 듯한 걸음걸이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까 그 부인께서 다시 잠깐 여쭐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리 오라고 해요. 정말 꽤 눈물을 흘리는군. 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만. 하지만 가능한 것밖에는 할 수 없으니. 부인이 들어왔다.
아까 말씀드린다는 걸 잊었습니다만 제발 그 사람이 제 딸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탁입니다, 남장님. 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녀는 남작의 손에 입맞추기 시작했다. 제 힘껏 해드리겠습니다. 기부인이 나가자 네훌리도프도 일어섰다. 힘껏 해보도록 하지요. 법무성에도 미리 알려두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쪽에서 대답이 있을 테니 사정을 봐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지요. 네훌리도프는 그 방을 나와 사무실로 갔다. 여기서도 역시 원로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엄한 건물 안에 단정한 복장에 정중하고 세심하고 엄격한 말씨에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관리들을 많이 보았다. 어쩌면 이렇게도 사람들이 많을까. 모두들 빠짐없이 부드럽고 만족한 모습들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말쑥한 셔츠에 깨끗한 손, 윤기 흐르게 닦은 장화를 신고 있다. 대체 누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걸까? 이들은 제수들이나 시골 농부들에 비해 이 얼마나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네훌리도프는 어느 틈엔가 다시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19. 베제르부르크에 갇혀있는 죄인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좌우하고 있는 사람은 평상시 기세 110자 훈장 이외에는 아무것도 달지 않으나 그러나 많은 훈장을 받은 독일계 남작 출신의 노장군이었다. 물론 많은 공훈이 있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가 망령이 들었다고 했다. 이 장군은 한때 카프카즈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 지금 달고 있는 자기의 욕망을 다소나마 만족시켜주는 이 110자 훈장도 그곳에서 받은 것이었다. 그것은 짧은 머리에 군복을 입던 군무 당시 러시아의 총검을 갖춘 농민들을 지휘하여 자기들의 자유와 집과 가족들을 지키려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공로로 받은 훈장이다. 그 뒤 폴란드로 옮겨가 군무하면서도 그곳 러시아 농민들에게 갖가지 비행을 저지르게 했다. 그리고 그 공로로 훈장이며 군복에 달 수 있는 새로운 장식 등을 받았다. 그 후 다시 몇 군데로 전근을 했으나 이제는 너무 나이 먹은 데다 몸도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에서 제공한 훌륭한 저택과 수당과 재임 중 획득한 명예직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는 상부에서 전달된 지시사항은 어김없이 행하였으며 또 그 실행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상부로부터의 지시사항에 아주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여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변경할 수 있어도 이것만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직책이란 남녀 정치범을 요새와 같은 감옥의 독방에 가두어 그들로 하여금 지난 10년 사이에 미처 발광하거나 결핵을 앓다 죽거나 자살하여 목숨을 스스로 끊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기를 택하거나 유리로 혈맥을 끊거나 목을 매거나 혹은 몸에 불을 질러 죽거나 했다. 이 늙은 장군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일들은 모두 그의 앞에서 행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람들의 불행이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은 조금도 그의 양심을 동요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황제폐하의 이름에 의한 상부의 명령에 의해 반드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명령의 결과를 돌이켜 생각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그는 아예 그런 문제에 대해선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하는 것이 애국적인 군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감정의 나약함을 갖는 것을 조금 더 허용하지 않았다. 노장군은 일주일마다 직무 규정대로 모든 감방을 돌아보고 그들의 요망사항이 무엇인가 물었다. 그들 제수들에게 갖가지 요망사항이 있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없이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는 했으나 이를 실행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느 부탁도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네훌리도프가 노장군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뾰족탑 위의 시계가 맑은 종소리로 신을 찬미하는 국가인 하느님의 영광이 있을 때를 울린 뒤 2시를 알렸다. 이 뾰족탑 위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네훌리도프는 예전에 데카브리스트들의 수기를 읽은 일을 상기했다.
1시간 간격으로 되풀이해서 울려오는 이 감미로운 종소리의 음악이 그들 종신 징역수들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으랴. 네흘리도프는 저택에 마차대는 곳으로 마차를 타고 들어갔다. 장군은 그다지 박지 않은 객실에 자개 박힌 테이블 앞에 앉아 어느 장교의 동생인 젊은 화가와 접시로 점을 치고 있었다. 노장군의 주름투성이에 마디진 손가락은 화가의 날렵하고 화사한 손가락과 한데 깍지 지어져 있었다. 이 맞잡은 두 손이 커피잔에 받침 접시를 뒤집어 들고 알파벳 적힌 종이 위에서 움직거리고 있었다. 받침 접시는 노장군이 물은 영혼은 인간이 죽은 뒤에도 자기 상대를 분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중이었다. 시종 대신인 병사가 네흘류도프의 명함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받침 접시를 사이에 두고 잔다르크의 영혼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영혼은 글자를 하나씩 집어 올리면서 상대를 식별할 수 있다고 대답하여 알파벳이 그 글자 모양을 나타냈다. 병사가 들어왔을 때 받침 접시는 P에서 멎었다가 O로 가더니 다시 움직여 C로가 멈추더니 약간 흔들렸다. 접시가 흔들린 것은 다음과 같은 까닭에서였다. 그것은 장군은 다음 글자는 분명히 L자가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상대를 분간할 수 있기 위해선 이 지상의 모든 것, 적어도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잔다르크의 영혼은 당연히 다음 글자를 L로 집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화가는 화가대로 다음 글자는 B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즉 화가는 잔다르크의 영혼은 인간이 상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건 영혼 속의 에테르체가 바라는 빛 때문이라고 대답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희고 짙은 눈썹을 못마땅한 듯 살짝 찌푸려 보이며 손을 잠시 바라보고 있던 노장군은 접시가 저절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접시를 L쪽으로 잡아당겼다. 역시 아맛빛 머리카락을 귀 뒤쪽으로 빗어넘긴 창백한 얼굴의 젊은 화가도 푸른빛 몽롱한 눈으로 객실의 침침한 구석을 바라보다가 신경질적으로 입술을 움직이며 접시를 B쪽으로 끌어당겼다. 장군은 자기네의 노름이 그만 중단되자 이맛살을 찌푸리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병사가 내준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코안경을 쓰고 허리의 통증으로 가벼운 신음소리를 내고 굵은 마디진 손가락을 주무르면서 큰 몸을 의자에서 일으켰다. 서재로 모시도록 하게. 별 상관없으시다면 나머지는 저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의자에서 일어서며 화가가 말했다. 영혼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좋도록 하게. 장군은 무뚝뚝한 어조로 내뱉듯이 말하고 다리를 쭉 뻗고 성큼성큼 바른 자세로 걸으면서 서재 쪽으로 갔다. 아, 안녕하셨소. 장군은 네흘류도프를 테이블 한쪽 안락 의자에 앉도록 권하면서 쾌활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빼츠르부르크엔 언제 오셨습니까? 네흘류도프는 온 지 며칠 안 된다고 대답했다. 어머님께선 안녕하시오. 어머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이거 실례했군. 섭섭한 일이로군. 아들 녀석은 당신을 만났었다고 얘기하더군요. 장군의 아들도 역시 아버지가 밟은 출세 코스를 그대로 밟고 올라갔다. 그는 육군대학을 나오자 정보국에 들어가 간첩 요원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아들은 이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 자네 아버지하고 같은 데 근무했었지. 가장 절친한 친구였지. 헌데 당신은 지금 어디 근무하고 있소? 아무데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각하, 실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무슨 용건이시오?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소. 제 부탁이 뜻밖의 것으로 여겨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용건이기에 그렇소? 여기에 구루깨비치라는 청년이 수감돼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역시 안 된다면 책이라도 차입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는지요. 네흘류도프의 이 말을 들은 노장군은 어떠한 표정도 보이지 않고 그저 생각에 잠긴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네흘류도프의 질문에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원칙대로 대답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은 다만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머리를 쉬고 있을 뿐이었다. 물론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나 혼자로는 되지 않는 일이라네. 노 장군은 잠깐 머리를 쉬고 나서 말했다. 면회는 황제폐하께서 정하신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허가될 수 있지. 그리고 책은 거기서도 도서실이 있어서 허가된 책이라면 뭐든 빌어볼 수 있지. 하지만 그 젊은이는 학술서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런 말을 믿을 순 없어요. 장군은 말을 한 뒤 잠시 침묵을 지켰다. 공부하고 싶어 그렇다니 당차는 얘기요. 그저 한번 귀찮게 해보는 것이지. 설사 그렇다 쳐도 고통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면 뭘 해서든지 시간을 메우고 싶을 겁니다. 그자들의 일이라면 우린 알 만큼 알지. 그자들은 항상 불평을 짓거릴 뿐이란 말이야. 장군은 말했다. 그는 정치범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무슨 못된 인종에 대해서 말하는 듯한 어조로 얘기했다. 특히 이곳 형무소에서는 다른 일반 감옥소에서보다는 나은 혜택을 받고 있다네. 그리고 무슨 변명이라도 하듯 죄수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하나하나 들려줬다. 그는 오직 죄수들에게 안락한 숙박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형무소의 제일 임무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전엔 꽤 심하게 다루기도 했지만 지금 이곳에 수감되어 있는 자들은 편한 셈이지요. 식사에 3가지 반찬이 나오는데 그중 한 가지는 언제나 햄버거라든가 커틀릿이라든가 하는 고기 음식입니다. 게다가 일요일에는 더 좋은 것을 곁들여 내줍니다. 러시아인 모두가 이 정도 식사에 디저트를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말입니다. 노 장군은 늙은이들의 습성으로 여러 번 자주 입에 올리던 일에 얘기가 미치자 그것들에 대해 낱낱이 얘기할 심산이었다. 그는 죄수들의 요망사항과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다는 데 대해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들은 종교서적과 낡은 잡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만하면 괜찮은 도서실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책 같은 건 빌어보지 않아요.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는 듯 하지만 그것도 얼마 안가 집어치웁니다. 헌책은 아예 책장조차 넘기지 않고 새 책도 책장을 반쯤 넘기다간 그만두지요. 가끔 관찰해 본답니다. 장군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일부러 종이를 책 사이에 끼워두는데 언제나 같은 페이지에 끼워져 있습니다. 글씨 쓰는 걸 막지도 않습니다. 장군은 말을 계속했다. 석판도 석필도 있어 언제든지 쓸 수 있지요. 썼다 지우면 되니까요. 하지만 안 씁니다. 처음에 여기에 들어와서는 고함도 지르곤 하지만 곧 살도 찌고 순해집니다. 장군은 자신의 말이 내포하는 무서운 의미를 주저없이 얘기했다. 네흘류도프는 그의 생기 잃은 흰 눈썹 밑에 들어간 눈이며 뼈마디 보이는 팔다리며 늙은이다운 가라앉은 목소리며 밑으로 처진 면도칠한 볼이며 또 잔악한 대량살인으로 받은 그래서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는 백십자 훈장 등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 아무리 그에 관한 질문을 하고 설명을 해도 아무 소용없음을 깨달았다. 그래도 네훌류도프는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아침녘에 드디어 석방 명령을 받게 된 여제수 슈스토바에 대해서 물었다. 슈스토바? 글쎄, 사람이 하도 많으니 일일이 알 수가 없군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죄수들이 많은 것도 그들 때문이라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는 테이블 옆에 벨을 눌러 병사에게 서기를 오도록 지시했다. 병사가 서기를 부르러 간 사이에 노 장군은 네흘류도프에게 어디든 성실하게 근무하라고 권유하며 자기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임을 암시하면서 성실하고 소중한 인재야말로 황제폐하께 대하여 또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를 위해서도 말일세 하고 그는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 말은 단지 자기의 말을 더욱 강조하여 돋보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보다시피 이렇게 늙었지만 그래도 내 힘껏 하고 있다네. 사려 깊어 보이기는 하나 불안한 눈빛을 가진 비쩍 마른 몸집의 서기가 들어왔다. 그는 슈스토바라는 여제수가 어느 이상한 요새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며 아직 이 여제수에 대해 아무런 지시사항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받는 즉시 석방하시오. 그곳에 있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치들이 머문다는 건 사실 반갑지 않은 일이야. 장군은 이렇게 말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으나 그 미소는 노령의 그의 얼굴을 보기 싫게 일그러뜨리는데 불과했다. 네훌류도프는 이 가혹하기만 한 노인에 대해서 품은 일종의 동정과 혐오의 감정을 되도록 얼굴에 나타내 보이려 하지 않으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노인은 중간에서 길을 잘못 든 이 옛 친구의 아들을 심하게 나무랄 필요가 없지만 몇 마디 충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잘 가게나, 그다지 기분 상하지는 말게나. 다 자네를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이네. 그리고 내가 수감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주게. 그들은 모두 부도덕한 자들이니까. 그들은 잘못이 없다지만 우린 다 알고 있다네. 조금의 가책도 없이 그는 계속 짓거려댔다. 사실 그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만일 자기가 생각해온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되면 이제껏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존경받는 장군이기는커녕 양심을 팔고 있는 자신의 비인간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요. 그는 말을 계속했다. 황제폐하는 성실한 인재를 원하고 있어.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덧붙였다. 만일 나나 누구 다른 사람이 자네처럼 봉직하지 않는다면 누가 뒤를 잇겠소. 우리 국가의 일을 비난할 줄 알면서 도울 생각은 하지 않으오. 네훌류도프는 한숨을 낮게 내쉬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뼈만 남은 커다란 손과 악수하고 밖으로 나왔다. 장군은 딱하다는 듯이 고개를 내두르고 허리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이며 객실로 들어갔다. 객실에서는 화가가 잔다르크의 영혼으로부터 알아낸 답을 적어놓고 앉아 있었다. 장군은 코안경을 끼고 보았다. 영혼이 상대를 식별할 수 있는 건 에테르에서 발하는 빛에 의해서이다. 장군은 탄성의 소리를 냈다. 하지만 영혼의 빛이 모두 똑같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지? 그는 이렇게 반문하고는 테이블로 다가가 다시 화가와 손가락을 깍지꼈다. 네훌류도프가 탄 마차는 문을 나서고 있었다. 여긴 꽤 쓸쓸해 보입니다, 날이. 마부가 네훌류도프를 뒤돌아보며 말했다. 그만 기다리지 말고 가버릴까 생각했었지요. 맞았어. 쓸쓸한 곳이로군.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네훌류도프는 마부의 말을 긍정하고는 하늘에 퍼져 흐르는 연기 같은 구름과 네바강 위를 오가는 배와 그 뒤로 파문을 그리며 반짝이는 잔물결을 바라보았다.